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용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동아일보 이면을 펼쳐보고 네. 잠시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요? 동아일보 보면 요즘 탄식 많이 하더라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복지병을 고친 북유럽 대 네. 만성복지병의 남유럽. 네.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북유럽 모델로 갈 것인가? 남유럽 모델로 갈 것인가? 이 제목만 보면은 네. 이미 속내가 다 읽혀집니다. 네. 이 지금 동아일보가 부자를 옹호하는 신문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동아일보가 부자를 옹호하는 신문이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참나. 사주가 부자니까 그래요. 네.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보게 되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베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집중적으로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못하게. 복지 필요 없다. 아니 세금 덜 걷어라. 이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기사입니다. 있는 놈이 다 하니까. 네. 일단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른바 보수 경제신문들 소리 높여 합창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스 봐라. 남유럽 그리스 봐라. 그렇게 복지하더니 망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의 재정 위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 복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 보면 걱정돼요 사실은. 예.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부패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 걱정이야 진짜 이 부패. 예, 부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부채 문제인데 네. 그리스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을 열었죠. 네. 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 외채를 빌려야 했습니다. 네. 근데 자기 나라의 어떤 신용 상태로는 외채를 빌리기가 어려워서 골드만삭스에다가 3억 유로, 그러니까 4,500억 달러의 커미션을 주고 분식 회계를 의뢰합니다. 이게 네. 부패죠, 부패.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리스의 재정 위기입니다. 복지와는 무관해요. 액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3억 유로. 아니 3억 유로를 받고 예. 골드만삭스에 얼마를 주고 의뢰를 했다는데 예. 그게 뭐 3억 달러인가 이렇게 나오는 커미션을 주고. 3억 달러는 커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예. 3억 달러면 커미션이 3억 달러가 아니라 3억 유로. 3억 유로. 예. 하여튼 뭐 통과.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하여간 비롯된 것은 재정 위기의 원인은 복지 때문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네들은 만성복지병 때문에 남유럽이 다치고 결국엔 무너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괴벨스 이 논법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이런 식의 그 전제를 깔고 가고 있어요. 복지병을 고친 북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부분적으로 북유럽 그 스웨덴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복지를 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도 변화를 이루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한국식의 복지는 뭐 대단히 큰 잘못이 있는 것이냐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유럽 복지에 지금 그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가놓고 나서 고치든가 말든가 해야지. 글쎄요. 하여튼 북유럽처럼 한번 해보고 그다음 고치든 말든 해야 될 텐데 이 남유럽만큼의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뭐 이건 대단히 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애들은 뭘 몰랐어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가리 나빠. 북유럽 복지가 가능한 것은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걸 알아야죠.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을 보니까 작년에요. 41.8%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했을 경우엔 38%인데요. 네. 자, 우리나라는 41.8%인 반면에 영국은 50%, 독일은 47.5%, 프랑스는 45.8%, 스웨덴은 무려 56.5%. 네. 북유럽을 그렇게 지지할 것 같으면은 북유럽처럼 세금을 내든가 부자들이. 그러니까 덴마크 59.6%, 일본 50%. 선진국들은 5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를 이제 실제 우리의 그 소득세 같은 경우 GDP 대비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3.6%로 OECD 국가 가운데 꼴등입니다. 이게 세금 제일 적게 낸다는 얘기구만. 그렇습니다. 네. 소득세 비율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은 10%, 독일은 8.8%, OECD 평균이 8.4%, 그런데 우리는 3.6%. 예, 뭐 소득세 올려야 된다. 중산층, 서민들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자들이 안 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산층이 세금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내는 거 기분 나빠하잖아요. 네. 정말로 기분 나쁜 거는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10,000원, 20,000원 더 낼 용의가 있는데 예. 수백만 원을 더 내야 될 놈들이 예. 그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열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게 형평성이 무너질 때 열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동아일보는 일본을 봐야 되는데 네. 일본이 복지는 하고 예. 정세를 세금을 안 늘려가지고 네. 완전히 망한 나라거든요. 예. 이게 일본이야말로 진짜 역복지 포퓰리즘 국가야. 복지는 해야 된다니까 막 복지 예산을 늘렸는데 예. 또 여기도 일본도 부자 입김이 우리나라만큼 센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아까 뭐 보니까 부자들 세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올렸다고요.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보다는 예. 부자들 또 큰 기업들 예. 그 사람들한테 세금 제대로 거두면 됩니다. 한겨레 오면 기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이야기입니다. MB 정부 5년 동안 감세 정책을 펼쳤죠. 네. 법인세를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 법인세 감세 MB가 했던 것을 철회하면요. 네. 세수 증가가 세금 수입 증가가 한 해 3조 4,992억입니다. 네.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중산층 서민들한테 세금을 그렇게 뜯어 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이 2조 4,9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MB가 했던 감세 정책만 철회하면은 네. 이번에 서민들한테 뜯으려고 했던 돈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조 넘게. 네. 그렇다면은 아니 MB가 법인세 감세한 것을 네.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이 있는데 왜 서민들한테 중산층한테 더 뜯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본전도 못 찾는 그런 행태를 벌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안 하겠다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기조거든요. 네. 이래가지고는 무슨 5,500만 원부터 부과한다 만다.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참. 이 세금 안 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그 세력들을 대변하는 동아일보 좀 정신 차리세요. 이 도대체. 동아일보는 정신 차리려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조중동의 문제는 뭐냐면요. 절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게 신문시장의 위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신문이 예전에는 보도만 되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사회적 의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보는 사람들도 적고 또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니까 뭔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는 거죠. 그 동아일보 신뢰도 높아요. MBC보다는 높잖아. MBC보다는 높네 보니까. MBC 0%대, 동아일보 1%대. 아주 그냥 도토리 기지기를.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예.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신문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없고 보는 사람들은 또 없다 보니 신문사는 운영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실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이런 세금 덜 내게 다오 이런 세력에게 어필하는 기사들만 이제 말하자면은 내고 있는 거죠. 동아일보 살 길이 생겼다. 네. 이렇게 재벌들만 볼 수 있도록 예. 부스를 10,000부로 줄이고 네. 그리고 광고 요금은 10배로 더 올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되잖아. 예. 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 경제신문들 중에도 꽤 있어요. 10,000부 정도 찍고 그래놓고도 오프라인 신문이라고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압니다. 10,000부 안 넘는 신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압니다. 예. 그런 신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김문수 지사가 웬일이에요? 네. 그 말하자면은 승부수를 띄우네요, 이 양반이. 예, 승부수인데 아주 꼴통스러운 승부수입니다. 아, 이게 이쪽 진영 사람들은 승부수를 던지면 꼭 죽을 승부수만 던지냐? 글쎄 말이야, 홍준표 같은 경우도 병원을 없애질 않나. 김문수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미친 놈도 아니고. 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아, 돈이 없구나. 예, 왜 조선일보 보세요. 소제목으로 김문수 돈이 없다. 무상급식 유턴. 경기도 내년 예산에서 860억 전액 삭감하기로 그랬다는 겁니다. 참. 지금은 무상급식이 좋다 나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할 돈 자체가 없다. 이러면서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도 예산에 비하면 큰 돈 아닐 건데. 자,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그 절반 이상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경기도의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방만한 도정을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를 보니까 김문수 이야기만 잔뜩 싣네요, 1년에. 김문수 대변지 모양이지 뭐. 예. 이 맥락을 보면은 조선일보가 일면에 김문수의 이 발언을 크게 싣는 양상을 보면은 저 아까 동아일보 기사하고 똑같은 거지. 예. 복지 그만둬라.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김문수 차기 대선 주자로서 키워줄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려 하는 그런 의도가 요즘 있습니다. 김무성한테도 뒤지고 있는 김문수를 키워준다고? 아니 근데 그 경쟁력 있는 여권 후보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무래도 보수 진영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 홍준표 무지하게 키워줬지만은. 네. 홍준표 때도 응. 그 의료원들, 네. 지방 의료원들 적자네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실제 적자고 노조가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은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키운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지지도가 거의 뭐 한 절반 반 푹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아. 예. 그 꼴통짓을 하면은 이게 존재감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세요.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라는 게 부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광고를 100배로 늘리면은 예. 광고액을 그러면 엄청나게 돈 벌지. 네. 자, 이제 경기도의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김문수 지사 과연 정말 돈이 없다는 말이 맞는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전시성 사업들,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버려놓고 여기다가 돈을 쓰고 무상급식은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박성 자료들을 쏟아낼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김문수 지사에게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내년에 그 지방선거 나올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무리수 두는 거지.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그 얘기 매치가 되는 거야. 예. 김문수는 도지사는 이제 더 할 생각 없어. 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 싹 깎아버려. 네.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진보하고 싸우는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보수의 아이콘 이렇게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홍준표가 그거 먼저 했거든. 그러니까 야, 이 잘못하면 야 홍준표한테도 지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김문수는 잔머리. 말이죠. 이런 김문수는 말이죠. 지방의료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홍준표한테 견제구를 날리는 그러면 홍준표 그럴 거야. 야 무상급식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홍준표가 보통 사람이야. 분명히 그 기억하고 자, 한마디 할 거야. 홍준표의 대응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인데 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사이에 금이 간 모양입니다. 본투 금이 가요? 예. 둘 다 친박인데 말이죠. 네. 자, 투톱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사이에 불협 화음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 새누리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NLL 회의로 공개라든지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서로 견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된 갈등이 였고 회의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 3자 회동을 거부당해서 소외감이 크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황우여보다는 최경환을 더 찾는다.
황우여 대표가 지금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둘 다 친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황우여 대표는 친박 비주류입니다. 원박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이해창이 때문에 한 사람이에요. 예. 이해창이겠지. 뭐 이해창이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은. 예. 예. 자, 어쨌든 이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로부터도 그리 크게 신뢰를 받는다든지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힘실림을 이렇게 얻는다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런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황우여 대표가 이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대표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뭐 말하자면은 관행 비슷한 그런 수순인데 그렇게 할 인물인지 또 의문이고 말이죠. 자, 청와대에서는 지금 최경환에게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사실 당이 전국의 중심이라면은 전국의 중심에 선다면은 사실 이런 갈등도 없죠. 모든 사실상 정치를 청와대가 다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당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당대표의 박탈감 이런 것도 클 것이고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 대통령과 가까운 원내대표와의 어떤 힘겨루기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언제부터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이원 체제로 갔는데요. 예. 이게 항상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뭐 어차피 둘 다 뭐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뭐 큰일이 있겠어요. 우리 황우여 대표가 네. 정봉주 전 의원 네. 사면 복권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했는데 뭐 힘을 못 쓰네요 보니까. 최경환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지. 최경환한테 항상 그 줄을 잘못 써. 이렇게 정봉주 의원은 네. 청와대가 갑입니다. 우리 청와대가 갑입니다. 새병량님이 올리신 글인데 이정현 이 왕수석한테 가서 네. 요즘은 아니지. 김기춘 왕 실장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지. 아니면 뭐 원내 수석 부대표인 윤상현한테 가서 윤상현 준 대표. 예. 이게 당의 공식 기구가 예. 또 정부의 내각의 공식 구조가 무력화된다면 그 정권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잘될 리가 청문회도 있습니까? 못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힘이 실리고 네. 그리고 당 대표도 아닌 최경환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또 홍보수석에게 힘이 실리고 이게 공식 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결국 공식 라인을 무시한 대통령 중심의 아주 측근 중심의 이런 구조를 선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지금도 뭐 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가 파다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네,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아바타들인데 무슨.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텐데. 예, 너무 자, 깊게 다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요한 뉴스들 많은데. 경향신문 신면을 보니까 말이죠. 네. 아주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자세. 네. 노무현은 책임 인정 후에 사과한다. 네. 이명박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건데 이거 누가 썼나 봤더니 이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이 쓴 게 아니라 네. MB 정부의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박사 논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박사 논문은 그래도 좀 제대로 썼구만. 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 씨가 위기 상황 시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이미지 회복 전략이라는 제목의 성균관대학교 언론대학원 박사 논문에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과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발생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불가피성 전략과 잘못된 일을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고 누군가가 했다고 주장하는 책임 전가 전략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참 제대로 봤네. 예,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오늘 경향신문 신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글쎄요, 뭐 아직까지 사과를 하진 않아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명박의 속성이라기보단 보수의 속성이 그렇죠. 뭐 실은. 이명박이 책임 전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전가도 안 해요. 아래 사람들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해. 음. 자발적 책임 전가. 본인은 침묵. 본인은 침묵.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는 침묵 전략이다. 쓰려면 하나 더 써야지. 예. 아직 뭐 정권 초라서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유 자료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손절매인데 네.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거 보세요. 물대포로 나중에 대응하는 거 보세요. 이제 깡통 찰 때까지 가는 거야. 예. 물대포. 에휴 그냥. 국민일보 종교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또 종교면. 예. 뭔 얘기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많은데 그 안에 분파가 어마어마해요. 뭐. 예장 합동도 큰 데인데.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 또 저기 삼일교회라고 그 예전에 그 성추행했던 전병욱 목사가 심우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좋은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또 전병욱 목사가 홍대 새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또 만들었죠. 자, 이 예장합동교단에서 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네.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거나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그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 네. 이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팎에 무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계뿐만 아니라 교계 밖에서도 야 헌금 안 낸다고 교인 자격을 박탈해?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이구만. 예, 이 조항을 넣은 배경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만든 사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 교회 분쟁이 벌어졌는데. 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도 안 하고 11조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 교인이요 하면서 분쟁에 적극 개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없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마치 헌금 안 내면은 교인 박탈한다. 이거는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아니지. 그럼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오해가 아니라는 게 이거 진짜 어떻게 보수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은 변명이 한결같이 그래요. 죄를 지어놓고 이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이거 뭐 도저히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11조를 왜 넣어? 뭐 6개월도 너무 짧아. 아니 뭐 사정 때문에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한국 개신교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는데 하여튼 예장 합동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구만. 뭐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좋은 예장 합동이구나. 아니에요, 전 통합이에요. 통합입니까? 통합이고 저기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소망교회? 아니 소망교회하고 같은 교단이다 얘기지. 하여간 참 한국 종교가 창피합니다. 한국 교회가 창피하다. 책 많이 사세요. 예. 자, 전두환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 전재용이 전두환 돈으로 오산 땅을 샀다. 비자금 20억을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을 했는데 검찰이 자금 원천을 확인했다. 자, 이로써 전두환 씨의 재산은 20억 29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네요. 네. 자,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전두환 씨가 자녀들에게 500억을 줄 것이다라는 이창석 씨가 이제 쓴 그런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 씨의 자녀들에게 500억 여원을 주기로 합의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29만 원밖에 안 되는 선생이 어떻게 500억을 주냐? 이 500억도 전두환 씨 재산이라면 520억 29만 원으로 재산이.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역시 오산 땅과 유관한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전두환 씨 친인척의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 측과 이창석 씨가 재산 분배를 놓고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문건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창석 씨는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남이지. 이순자 씨 동생입니다. 예. 자, 저 서울신문 보니까 말이죠. 3조 원이 투입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 비리 복마전이라는 기사가 6면에 실렸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국비 1조 5,400억을 포함해서 총 3조 원 가까이 투입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무원의 관리 부실을 포함해서 발주, 시공,
보증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눈먼 돈으로 여겨서 선급금을 떼먹은 건설사 대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공업체 입맛에 맞게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사업이 복마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는 건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2002년부터 공사비를 지원해서 현재 최대 60%까지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 돈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비리에 또 이것이 그 연루가 됐는지 세심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네, 뭐 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기사 동아일보 기사 또 하나 보죠. 오늘 동아일보로 시작해서 동아일보로 마무리합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예. 그 어제 8.15 집회와 관련해서 진보 단체와 관련해 또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뭔 시비를 도로를 점거했다. 네. 새벽에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네. 서울 광장과 여의도 그 한강공원을 점령한 이런 행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서울광장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새벽에 소음이 난다고 해서 시비 붙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주변 호텔 외국인 투숙객들이 항의 소동을 빚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봤나? 네. 자, 그 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울에서 첫 물대포로 해산 조치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의 관심은 이런 그 집시법 또 도로교통법 위반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선거 부정에 관한 이들 시민,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을 탁 감고 귀를 탁 닫고 오로지 소음, 그 점거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만 보면은 참 눈과 귀, 맥락, 사건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에 또 눈 감게 될 수밖에 없으니 바보가 되기 딱 좋습니다. 네, 조선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참 신문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왜 이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지는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진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다 하셨네. 네.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을 함께 했습니다. (2013년 8월 15일의) 뉴스. 오늘 서울 도심에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속에 30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연행됐습니다. 시위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라고 경고하고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쐈습니다. 시위대는 물대포를 맞으며 도로 위에 주저앉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물대포가 등장한 건 1년 8개월 만입니다. 서울 광화문 주변 도로에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직접 절감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송두리째 파괴한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획책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것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근까지의 입장은 5.16에 대해서는 구국의 혁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국을 위한 그 혁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그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볼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고. 2013년에 대한민국 헌법보다 도로교통법, 집시법이 상위 법인 나라가 된 건 아니겠지요? 경찰은 시위대 175명을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